제 원래 전공 분야가 이제 딱 세 가지입니다. 공사비 검증,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시공사 계약 체결,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 같이 검증. 또 하나가 이제 사업성 검토, 추정 분담금. 이 세 개가 이제 사실은 전공 분야고요. 오늘은 이제 사업성 관리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상품화 계획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5년 시행되는 주요 법 개정 사항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법 31조 제2항 2호 강목 및 제4항 5항이 신설돼 가지고요. 정비구역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재건축 진단 통과 등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주체 및 요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된 건 특별한 건 없는데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주체가 될 수 있고 입안 제언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동의 방법에 전자적 서면 동의서 제출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심이 가지시는 많은데 다만 12월 4일 날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서면 동의서였죠. 성명 기재하고 지정 날인. 지금은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 서명 동의서가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인정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한 동의, 추진의 동의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서로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을 때 정비계획 입안과 입안 제한 동의를 다 같이 받으면 같이 입안 동의한 거랑 동의하고 동일하게 효과를 가집니다. 또 하나, 재건축 진단 완화는 다들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안전 진단이었죠. 지금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역시 재건축 진단은 변경됐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7번째도 역시 재건축 진단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안전 진단 실시 의무 사유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입안 요청 전 10분의 1 동의로 요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공람이나 정비구역 10분의 1 동의로 요청하고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안전진단은 사전조사가 있었죠. 폐지됐습니다. 바로 본진단, 바로 재건축 진단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구역 지정 10년 후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안 되면은 예전에는 안전진단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조항이죠. 이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재건축 진단이죠. 그러면 재실시 요건 없습니다. 9번째, 재건축에 대한 사항, 재건축 패스트 트랙으로 나온 거고 역시 동의율 조건이 70%, 토지면 70%로 완화됐습니다. 완화됐고 또 참고로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의 상가는 한 개 동으로 간주하죠. 그 경우에도 역시 완화가 됐어요. 원래는 동별 요건 2분의 1이죠. 만약에 상가 구분 소유권이 인원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3분의 1 동별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걸로 완화가 됐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그다음에 재건축의 경우에 과거에는 재건축 사업의 정의를 보면은 공동주택을 짓거나 또는 오피스텔 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오피스텔 지으려면은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주거 지역이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오피스텔 아예 삭제해버리고요.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 단지가 그냥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회 의결 방법이 개선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4일 날 시행되는 건데 온라인 총회 병행해서 개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반 총회를 개최하면서 온라인 총회도 같이 가능하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그럴 거면 온라인 총회를 뭐라 하냐? 그냥 일반 총회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12월 4일이니까 점차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자적 의결권 행사, 이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총회 의결권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등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자적 방법 외에 서면, 대리인 등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적 방법 말고 서면 동의도 받고 다 이런 걸 다 오픈했을 경우에, 다 병행했을 경우에 전자적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요것도 역시 조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전자적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구분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게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총회하면 10분의 1 직접 참석회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총회는 20% 직접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 선정에는 50% 참석해야 되죠. 그런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행사를 한 경우에 직참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유의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가 확대됐고, 12번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확대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것 같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분양 공고 기간이 좀 단축됐습니다. 그전에는 120일 이내 분양 신청 통지하도록 돼 있죠. 지금은 90일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을 줄였다, 법에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검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가권자, 구청장님이 검증기관 저희 원이죠.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사업 시행자, 조합이나 사업 지정개발자 등이 직접 총회가 끝난 다음에 직접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분담금 내용하고 상품화계획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분담금 얘기하죠. 근데 사업성 얘기하면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집이 얼마가 될까까지 포함한 거가 사업성입니다. 단순하게 분담금만 얘기하는 거는 사업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담금 얘기와 상품화 얘기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은 두 가지예요. 분담금과 상품성 두 가지입니다. 분담금을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짓고 난 다음에 이 단지 상품성 자체가 너무 돈을 아끼느라고 주변 소문에 저 단지는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시세가 낮아지는 거죠. 사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분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겠죠. 조합원별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나눠야겠죠. 뭘로 나누죠? 요거 동전평가와 분양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은 원래부터 분담금 총액을 정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건지만 꼭 필요한 게 뭐다? 나누기 위해서. 요게 분담금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는 분담금. 자, 오른쪽은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지어진 아파트는 최대한 비싸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앞 내용. 자, 정비사업비 사업성은 분담금 플러스 상품성으로 구분된다. 분담금만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하지 말자. 말씀드렸죠. 총사업 빼기 일반 분양증 수입이다. 그리고 산식을 보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율 산식은 실제 이거랑 똑같다. 분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 분모의 조합원 분양가액 빼기 분담금 총액이랑 똑같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조합원 분양가는 이 결정되는 분담금의 배분, 조합원별로 그 배분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낮춰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비례율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례율로. 이것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89년에 입주한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예요. 제가 사는데 복도식이에요. 전용 84인데, 자, 이 얘랑 보면 누가 더 크죠? 얘가 커 보이죠. 얘도 84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는 제가 얘를 크게 그렸구나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실 여유도 있지만 실제 최대한 맞췄습니다. 옛날 아파트 89년이죠. 자, 안목지수 언제 나왔을까요? 98년도. 안목지수라는 건 다 아시죠? 전용 면적을 잴 때 외부 벽체 있죠? 내력벽. 요 벽체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잽니다. 그럼 내력벽은 몇 센치예요? 30cm 옛날에 무조건. 그러면 15cm가 쓰지도 않는 게 면적에 잡힌 거예요. 여기에 면적에. 그 다음에
야, 덕트 면적 있죠? 파이프 덕트, 에어 덕트 있죠? 이것도 면적에 잡혔어요. 이것만 빼도 달라집니다. 왜? 84 정도 전용 면적 되면은 한 1.5평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전용 면적 기준 가지고. 평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자, 그다음 뭐가 달라졌을까요? 발코니. 자, 여기는 아무리 봐도 전용 면적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봐 10%나 될래나? 보통 한 12%, 15%이 정도 돼요. 옛날 아파트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거의 30%까지 빼요. 면적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우리가 공사비 얘기할 때 24평형 공사비가 좀 비싸죠. 단가가 비싸요. 사실은 왜 비싸? 면적대로 하면요 더 많이 짓습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84에 같은 경우에도 25% 이상이에요. 이게 면적이. 그러면 발코니 면적은 실제 전용 면적하고 똑같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커요. 그러면 그 요즘에 이제 지금은 그런 말 쏙 들어가는데 과거에 뭐 정치권이나 뭐 이런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떻게 신축 24평이 구축 34평보다 더 비쌀 수가 있냐? 아무리 신축이라고 하지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말이죠. 당연히 신축 24평이 더 비싸야 돼요. 왜 그렇죠? 더 넓어요. 아파트를 볼 때 구축 단지와 신축 단지의 개념도는 당연히 면적도 실용 면적 따지면 훨씬 넓은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만듭니다. 뭐가 중요시 됐냐? 커뮤니티, 소통이 중요시 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더 느려. 도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은 절망을 했죠. 공사비만 더 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게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반전이. 어떻게 됐냐? 자, 서초 쪽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있죠. 2000몇 세대 유명한 단지죠. 지어진 지는 꽤 됐는데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대히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삼성이잖아요. 자, 삼성의 그 먼저 했던 모델은 뭐 타워팰리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먼저 있었던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천안에. 그 모델을 들여왔더니 대박을 친 거예요, 완전히. 주변 단지 보니까 저 단지는 하나의 그 성이에요, 성. 무슨 얘기냐면 그 단지 사람만 그 고급 시설을 이용하고 외부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용하기 못하면은 더 하고 싶죠.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그리고 보니까는 거기서 흑자가 나. 1년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돈을 벌어요. 흑자를 내요. 사실은 흑자가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 벌지 않으면 5년 후에 리모델링 할 돈이 없으면 돈 걷어야잖아요. 그게 충당이 돼서 또 그걸 개선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갔냐면 자, 편의성. 단지 주민들이 이 단지를 사용하는데 이 단지 내에서 자, 소비를 하고 여가를 만끽하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하고 이 단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만한 단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개념 가지고 편의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우리는 운동시설은 원래 필요합니다. 뭐 GX 실내 골프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단지에서. 자, 라운지 카페, 클럽하우스, 스튜디오, 악기 연습실, 게스트하우스, 수영장은 안 했어요. 이 수영장은 이거는 돈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사우나, 북카페 이런 것들을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자 계획은 했는데 어떻게 하지? 운영 전문가를 찾습니다. 운영 전문가 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해요. 시스템 어떻게 할 건데요? 전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처음에는 야, 이거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관리비에서 걷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던 거죠. 무조건 다 유료 서비스. 물론 필수. 경로당한테 돈 받으면 안 되죠. 자, 이런 건 필수 시설은 가는데 나머지 사우나, 북카페 다 돈 받는 시설이에요. 돈 받아요. 뭐 앉아서 쉬면 좋은데 사 먹으면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주민들은. 자, 왜? 그래야 판 돈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인건비를 맞추고 재투자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지만이 안 받은 사람 여기 이용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낼 사람 내고 자기 안 내고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형평성. 자,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활용을 안 하면 이 시설은 경로당, 체육시설 몇 개만 해놓고 나머지는 유휴시설이 되죠.
공간이 있으면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관리비는 전체 투분양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활성화하면서 돈 낼 사람 쓸 사람 저렴하게 쓰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관리비 손실을 없애는 거죠. 이것도. 요게 그런 효과가 있죠. 정리하면요. 신축 단지를 계획할 때 단지 배치, 조경, 평면, 마감, 시스템 뭐 이런 친환경 쪽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고민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입주 단지 가치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당연한 것들은 뭐 평면 당연하고 조경 당연한 거지만 지금의 트렌드 커뮤니티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공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좀 더 집행부에서 공부하셔서 사례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느 정도 레벨이나 급수하고 그 개념을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합을 시행하든가 지정개발자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소유자들이 한 번씩은 의견 개진할 사항입니다. 커뮤니티가 이제 트렌드다 하면은 문화, 여가, 오타입니다. 소비 패턴이 같이 있는 겁니다. 단지 내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 경쟁력도 중요하고 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할 거냐 주민들한테. 그리고 수익성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비스만 주라고 생각하면은 적자 나면은 이거 오래 못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관리 수익성이 필요하다.